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한국의 기업회생 세법의 세계입니다. 딱딱한 교과서 얘기 말고요.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을 구출하는 그야말로 재무적 구조 작전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이 복잡한 법의 미로를 빠져나가는지 지금부터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오늘 내일 하는 기업이 세금 청구서 한 장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업이 살아남으려고 눈물을 머금고 자산을 긴급하게 팔았어요. 그런데 그 생존을 위한 매각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다른 빚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이 되어버린다면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죠. 살려고 한 행동 때문에 나온 세금이 오히려 기업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4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자산 매각 과정이 세무 장벽부터 대손금 처리, 주주들의 간주소득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자 대여금 규정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씩 깔끔하게 격파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챕터 자산 매각과 세무 장벽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끔찍한 함정을 어떻게 탈출하는지 볼까요? 보통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당장 현금이 급하니까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일단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그걸 다시 임대해서 쓰는 꽤 현명한 생존 전략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뼈아픈 딜레마가 생깁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자산을 팔아서 생긴 세금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기껏 자금을 마련해 놨더니 세금으로 먼저 쏙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회생의 불씨에 찬물을 끼는 엄청난 구조적 모순인 셈이죠. 아니, 그럼 법이 이렇게 불합리한 모순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 여기서 4와 3이라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조세 특례 제한법을 보면 이 꽉 막힌 상황을 뚫어줄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팔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4년 거치 3년 분할로 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4년 동안은 세금 낼 걱정 없이 일단 회사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그 후에 3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눠내라는 거죠. 숨막히는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덜어주는 멋진 장치입니다. 자, 이제 기업의 입장을 봤으니 반대편에 있는 채권자들의 시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챕터, 채권자를 위한 한 줄기 빚, 대손금 처리입니다. 기업이 빚을 탕감받아서 한숨 돌렸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는 빌려준 돈을 떼었다는 뜻이잖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세무상으로 이 손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명확한 법적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바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입니다. 땅 하고 이 결정이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은 법적으로 이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즉 대손금으로 완벽하게 공인되는 겁니다. 여기서 법의 대칭성이 참 아름답게 작동하는데요. 돈을 떼인 분이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는 개인 채권자이든 법인세법을 따르는 법인 채권자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빼주고 법인이라면 손금으로 인정해줍니다. 연말 결산할 때 이 손실을 반영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물론 돈을 떼인 상실감이 다 채워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그 손실액만큼 세금 부담이라도 확 낮춰주는 든든한 합법적 방패가 되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챕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회사 내부자들, 특히 주주와 관리인이 벌벌 떠는 주제죠. 바로 간주소득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무시무시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간주소득. 이름만 들어도 벌써 부담스럽지 않나요? 세법은 기업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거나 부당하게 빠져나갔을 때 이거 대표나 주주가 챙겨갔구나 라고 간주해버리고 상여금이나 배당금 명목으로 세금을 쾅 때려버립니다. 엄청난 페널티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다 쓰러져가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게도 이 엄격한 잣대를 똑같이 들이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모든 재산 관리와 업무 권한은 싹 다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기존 주주들은요, 권리가 철저하게 제한되고 배당금은 꿈도 못 꿉니다. 생각해보세요. 권리 행사도 못하고 배당도 못 받는 주주들한테 돈을 빼돌렸을 거라고 가정해서 인정배당 세금을 부과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 모순이죠. 그래서 회생 절차 중에는 주주에게 이런 인정배당 처분을 법적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회사 통제권을 쥔 관리인이 독박을 쓰고 인정상여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관리인을 회사의 진짜 대표자로 보지 않아요. 단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수탁자, 즉 트러스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행방이 묘연한 자금이 있더라도 그걸 관리인이 먹었다고 간주해서 세금을 물릴 수 없는 거죠. 내부자들 입장에서는 이 유령 세금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보호받는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법이 꽤 자비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내부자 대여금과 이자 규정, 국세청의 끈질긴 감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까지 세법이 세금도 좀 밀어주고 간주소득 폭탄도 막아주는 훈훈한 장면들을 보셨죠. 하지만 국세청이 절대 네버 눈 감아주지 않는 과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사 돈을 내부자에게 빌려준 행위입니다. 이 방대하고 복잡한 법적 체계들이 아주 집요하게 그걸 겨냥하고 있어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랑 상관도 없이 돈을 턱턱 빌려주는 이른바 가지급금을 막기 위해서 세법은 회사가 내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철칙은 회사가 회생 중이라고 해도 한치의 양보 없이 아주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혹할까요? 논리를 따져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파산이나 회생에 들어갔다고 주주나 임원과의 그 끈끈한 특수관계가 마법처럼 뿅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너희들, 과거에 회사 돈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 안 하고 내부자들끼리 돌려써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라며 괘씸죄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회생 중이라는 핑계로 비용 인정 불가, 즉 손금 불산입 페널티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페널티는 그 내부자 대여금이 완전히 회수 불가능한 대손금으로 확정돼서 재무제표에서 사라질 때까지 문자 그대로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회사가 내부자한테 이자도 안 받고 쿨하게 공짜로 돈을 빌려줬다? 세법은 이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이자를 받았어야지라고 하면서 그 받아야 했을 이자액을 이른바 인정이자로 계상해서 회사의 수익에 강제로 꽂아버립니다. 현실적으로 그 회사가 내부자한테 이자를 받아낼 확률이 제로라고 해도 얄짤없습니다. 부당하게 몰아준 경제적 이익만큼은 지옥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조세당국의 무시무시한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세법은 파산 직전의 기업이 자산을 팔아 숨통을 틔울 수 있게 세금을 유예해주고 채권자의 대손금도 처리해주며 억울한 유령 세금의 공포도 막아주는 정말 훌륭한 생존 도구들을 쥐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리거나 엉뚱한 곳에 쓴 내부자의 부당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철퇴를 내리며 끝까지 책임을 묻죠. 살려줄 땐 살려주지만 잘못된 과거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법의 자비와 엄격함, 이 완벽한 이중주가 기업 퇴생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